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주중에 1조 달러 규모의 두 번째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미국 가족 계획에 따른 발표를 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 말의 의미는 한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상당한 국민들에 대한 스트레스성이 많이 갖게 되었으니까 그거에 따른 약간의 복지를 가장한 인프라 투자에 따른 정책을 좀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교육에 따른 투자도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정책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재원에 따른 마련도 중요하겠죠. 이 재원은 자본 이득세를 39.6%에 따른 제한으로 일단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게 실제 어떻게 보면 하원과 상원에 대한 국회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에서 놀란 가슴 개미 투자자 분들이 상당히 놀랐는데요. 실제 39.6에 도달해서 집행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약간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이 최고치 39.6에는 약간은 좀 논란이 많이 있으니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낮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 다음으로 주간 실업보호 청구자 수가 전주 대비 감소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가 PPP 프로그램 규모의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ECB 총재가 중기적으로 위험이 균형을 잡혔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개선된 경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아무래도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와 좀 맞추기 위해서 약간씩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질병의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경기 부양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화적인 스트레스를 재확인 또한 APP 채권 매입 규모도 매월 200억 유로씩 유지할 것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정감을 좀 주면서도 해당에 대한 어필도 같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중국의 PPI 급등이 긴축 정책이나 글로벌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진단을 내놓기도 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가 91.28을 기록했는데 22에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자본 이득세 인상 추진 소식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된 점이 달러와 강세를 또 보여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실명 계좌 없는 거래소 100여 곳이 알아서 조심하라는 정보, 조만간에 없애버릴 수도 있다. 내가 이렇게 손가락 한 번만 톡 치면 바로 끝나는 시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이야기와 논란거리가 꽤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도 2019년도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KYC AML에서 등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 곳은 은행이 어차피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이게 다른 은행이 생각했던 그런 요구사항을 다 맞춰주기 위해서는 상당량에 대한 측면에 대한 보완 유지 비용이 상당량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형 거래소가 이걸 감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으로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요. 서울시 국내 상위 30개 암호화폐 거래소 18곳만 영업 중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하면 10배 보장 암호화폐 사기주의보가 아직도 극성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박 꿈이라도 도박 같은 코인판에 뛰어든 2030 최근에 코린이 분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몰라요 하면서 많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응성수의 2차 난이 시작이 되면서 또 상당히 또 2030 세대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또 고통을 한 번 더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뒤편에 가서 제가 한 방에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신용카드로도 코인 재정거래 아직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글을 쓴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정거래는 가능하다라는 점은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결코 추천은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눈을 뜨면서 어떻게 해서든 조지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기에서 해당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난처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 하원 암호화폐 혁신 장벽 제거법에 가결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비트고 미국 암호화폐 몰수자금 수탁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코인베이스 상장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독일의 증권거래소 코인베이스 주식 거래 중단 안 한다라는 소식과 터키 재무부가 먹튀 의혹 거래소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다라는 소식,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파운드 출시 2주 만에 2,940만 달러로 유치했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고요. 로빈 후드가 암호화폐 거래 부분 첫 CEO에 임명이 됐다라는 소식과 시티은행 고위급 향후 10년간 비트코인이 도미노스 하락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로 동안 빠른 결제 및 프로그래밍 기능을 제공하는 이더리움, 폴카다, 대체성 암호화폐가 앞으로 되게 좋은 프로젝트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도미넌스 추이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BSC 온체인 11 트랜잭션이 이더리움 5.8배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과 이더리움 가스의 리밋 약 1,500만 달러의 상향 조정이 있었다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퀘어 캐시앱이 비트코인 최소 출금액 인상, 높은 수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코인베이스 프로가 USDT 상장 예정, ERC20만 입금 지원을 받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확장성 네트워크 플리콘이 커브에서 유동성 채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는 소식과 크라운드엑스가 클레이튼의 CBDC 발행 유통 기능을 더하겠다라는 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 다음으로 중국의 이민은행이 해외 도박자금 유출입 단속 예정이다 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5월부터 신고 거래 개시 폐쇄를 면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응성수 씨가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어차피 2019년도 첫 3월, 정확하게 얘기하면 3월 달부터 해서 KYC AML 부분에 대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정화 단계에 대해서 테스팅까지도 다 끝났어요. 근데 이미 뭐 다 없어지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전 좀 고위 공직자가 이렇게 쉽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퍽하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게 저는 좀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응성수의 2차 난이 일어나다 보니까 해임에 대한 청원이 빗발치고 있고요. 지금 청원이 6만 명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런 해임 청원은 또 잘 되고요. 코인의 제도권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은 또 이상하게 단합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느껴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단합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여기에서 장난질을 많이 치는 겁니다. 주식 봐보세요. 절대 장난질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이득에 너무 치중하고 이 장기적인 생태계 부분에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돈에서만 너무 쫓겨 다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적으로 잘못이 없다 이렇게 보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은성수 씨에 대한 NFT 판매가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자, 박상기의 난해 시즌2 은성수 금융위원장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 한다라고 해서 요게 27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돼서 완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앞으로 요게 지워지지 않게끔 끝까지 이 꼬리표를 달게끔 하는 부분도 있거니와 역사적인 측면으로 나중에 보았을 때 생태계가 이만큼 발전을 했는데 누가 방해를 했냐, 누가 어리석은 행동을 보여주었냐, 이런 측면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박상계나 은성수의 차트 비교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18년도 1월 달에 박상기 님이 야 폐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완벽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쵸? 그래서 약 77%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에는 응성수 씨의 폐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33% 이상 하락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쯤 끝날 것이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둘 다 공통점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차트적 관점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이고 알트코인에 대한 등락폭은 말도 안 된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응성수 씨에 대한 효과는 톡톡히 봤죠. 국내에 대한 이런 악재는 국내 거래소한테만 제대로 타격을 먼저 받았고 그 다음으로 해외 소식에 대한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힘이 오히려 더욱더 약세로 만들어졌고 오히려 응선수 씨의 최종 목표 김프를 최대한 없애는 거에 따른 목표는 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김프가 거의 2에서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해외 악재 소식은 미 재무부 비트코인 자본이득세 80%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루머가 트위터를 통해서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트위터는 어디에 본고장일까요? 네, 암호화폐에서 여러 가지 정보 매개체를 공유하는 SNS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면 상당히 암호화폐에 대한 등락폭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악재에 대한 내용이 좀 빠르게 퍼졌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게 최고 세금률이 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락폭이 더 커졌다. 그것으로 인해서 국내 거래소는 쉴 틈 없이 더 많이 밀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그 다음으로 바이든이 이번에 자본이득세 2배 인상 추진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모든 투자 수익 부분 등등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세율 구간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돈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재원이 필요했고 그 재원에 대해서 많이 뿌린 만큼에 대한 환수 조치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뭐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선털 기회를 이미 줬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월 의장에 대한 메시지랑 이런 금융위원장에 대한 메시지 부분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좀 의미가 다르죠. 네, 금융위원장이 갑자기 나와서 갑작스럽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시장을 좀
교란을 주었습니다. 예, 생태계 교란을 주었죠. 근데 미국의 연준 의장의 파월은 어떻게 보면 매번 나와주면서 그 여러 가지에 대한 본인에 대한 생각과 눈치를 충분히 많이 주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조정을 할 거야. 앞으로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추임새를 섞으면서 할 것 같으면서도 당장은 안 한다라는 얘기를 교묘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약간 적당하게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서 알아서 좀 대응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시장에게 직설적인 그런 대화법은 오히려 시장에 대한 충격을 너무 많이 준다라는 걸 이미 연준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말조심을 조금씩 줄이면서 그리고 약간씩 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영향성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좀 눈에 보였는데 뭐 이런 건 없죠. 뭐 맨날 기사로만 나왔던 내용은 직장인들이나 나머지 국민들이 자기에 대한 일과가 너무 바쁘고 요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스트레스성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슈도 많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죠. 예. 그런데 갑자기 위원장이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야, 나 할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저는 매우 중립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만약 할 거라고 하면 이제 시장에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은 문제는 있지 않을까요? 뭐 요 정도 선으로 일단 스타트를 끊고 그 뒤에 뭐 꼭 위원장이 안 나온다고 해도 뭐 차관이나 뭐 아니면 뭐 거기에 있는 뭐 5급이나 뭐 6급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건 기회를 줬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마페로 재산은닉 서울시 고액 찬압자 676명 전격 압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응성수 씨에 대한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저는 좀 배제하고 아마 매우 중립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민주당이 현재 있는 시점에선 부동산 부분에 대한 40대에서 많게는 60대 사이에 대한 세금 빈도를 너무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복지적 혜택을 탈락을 시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유세 인상이 앞으로 공시지가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90% 인상이 되죠. 90%까지 올리게 되면 2025년도 때부터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건보료도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게 지역 가입자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쪽으로도 그쪽으로 돌릴 수도 없어요. 자동으로 분리가 돼서 지역 가입자로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한 여러 가지 부가에 대한 세들을 다 합치게 되면 대략적으로 1년에 1200만 원 넘게 내야 되는데요. 뭐 강남을 제외하고 뭐 압구정으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클래스가 달라요. 1년에 대략 한 4천만 원 넘게 내야 됩니다. 세금으로만. 근데 일반 직장인에 대한 꿈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특히나 서울 쪽에 태어났다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직장을 또 서울 쪽에다가 또 마련했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삶에 대해서 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세금을 내면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금에 대한 빈도가 더 많이 높아지니까 실제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 뭐 없죠. 예, 내고 나면 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진짜 서울은 찐 부자 아니면 다 탈락이 되는 구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조정을 지금은 뭐 조만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조정이 좀 보이려고 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지율 추이와 뭐 약간의 뭐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너무 반감심이 세졌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조세 부분을 단기간에 빠르게 올리면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코인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던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것도 2030, 40 세대까지 해가지고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김프를 없애기 위해서 한 방에 충격을 줘놓고 그 다음에 오히려 과열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니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시장에 약간의 충격을 좀 덜 주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데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뭐 보게 되면 일부 민주당 안에서도 약간의 그 파가 여러 가지 파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젊은 청년에 대한 의원이 나와가지고 꼰대 발언했다,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달래기식에 대한 발언이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세금을 낸다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자산의 손실금을 크게 만들었다는 것은 체감상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에서 일정 세금은 그래 국민의 일원으로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분은 나쁘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이거는 자산에 대한 손실을 급격하게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냈죠.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런 얘기로 뭐 다시 인지도를 회복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안 되다 보니까 또 이광재 의원도 여기에서 또 합심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끝났죠. 이미 끝났습니다. 2030 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왜 열광하고 있는지 깊게 고민해야 된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건데 후에 가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 좀 매우 보기가 안 좋았다. 또한 응성수 씨에 대한 댓글을 한번 보게 되면요. 2030에 대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실망감을 많이 가졌고 더 이상 민주당을 믿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점은 무엇이냐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아무래도 자, 1타는 뭐 어찌저찌 이해할 수 있어요. 최대한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도 매우 중립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네. 이때 당시에는 2017년도 때는 외화 유출 부분도 좀 일조가 됐기 때문에 근데 2021년도 때의 2타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전 납득이 안 가는 게 이게 처음이면 그래도 최대한 양보해서 제가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정도로 눈살을 좀 찌푸리면서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겠는데 2타는 말이 안 되죠. 예, 2타는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타는 말이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논거점을 이야기를 했지만 왜 이게 말이 안 되냐? 그럼 1탄 대비보다 2탄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느 정도 손실률을 좀 적게 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몰라 나 그냥 일단 대충 이야기하고 빨리 정리하는 쪽으로 하고 신경 끌래 이런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들리냐면 국민에 대한 생각에 전혀 고려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오히려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그렇게 많이 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갖고 있는 자산을 녹여버렸던 측면은 응소수 씨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렇지만 크게 양보를 해서 또 이것을 또 중립적으로 보게 되면 왜 김프를 없애려고 할까? 김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해서 코인에 투자
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증명을 해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지금 이 돈이 실질적으로 주식으로 가는 것도 탐탁치가 않은데 코인으로 간다라는 게 말이 되냐? 내가 그러려고 재난지원금을 4차까지 뿌린 거냐? 이거는 뭐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자본 이득세를 높이거나 그랬던 배경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양보해서 중립적으로 좀 보려고 하니까 왜 이랬을까? 라는 것이죠. 재정적으로 했던 그런 지원금이 뭐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나 나머지 피해 규모에서 약간의 소비에 대한 패턴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분배적인 소비가 약간이라도 좀 돼서 그게 원활하게 좀 돌아가는 시스템,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이런 정책을 펼친 건데 오히려 이게 역기능이 나오면서 이 기금을 받으니까 오히려 이 기금으로 여유 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내 월급 가지고 투자 쪽으로 좀 돌려버리다 보니까 선에서 돌려버리다 보니까 또 그런 측면으로 좀 해석을 해서 단기적으로 더 빠르게 없애려고 하지 않았나 라는 측면이 하나가 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천천히 하기에는 약간 FA, TF에 대한 기간적 요소를 맞추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라는 생각. 왜냐면 야 엄마 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엄마나 아빠 말에 아들이 야 이거 하지마 별로 좋지 않다 해도 오냐오냐 할 때는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빠르게 손실 어차피 날 사람들은 다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욕 먹을 거 감안하고 그냥 처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코리니 분들이 이번에 신규 진입으로 들어왔던 규모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50% 이상이 손해를 많이 보았다라고 봅니다. 존보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수익률 부분이 좀 높기 때문에 방어가 됐지만 그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점유권을 보여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에 있던 행동이 두 번째로 연속으로 했던 거에 대해서 약간의 보완이 좀 안 되었다라는 것이 좀 많이 아쉬웠다. 뭐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내용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그레스케일 하락에서도 비트코인 2억 8천만 달러를 매수를 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커뮤니티에다가도 써놨죠. 그레스케일이 한동안 엄청 오랫동안 매수를 안 했습니다. 근데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 점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즉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에 있는 거래소의 내국인 그러니까 내국인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해를 막심하게 봤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손해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점에 기회로 많이 들어오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입장에서는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엄청난 거래 수수료를 챙기니까 또 그게 은성수 씨한테는 보이지 않게 또 수혜죠. 네, 어차피 은행에 대해서 수수료 1,000원씩 떼어 먹으니까 시중은행들에 대해서 또 많은 이익률이 창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나는 위든 아래든 상관없이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좀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어차피 불량 실패했으니까 하나 더 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전략이 있겠죠. 본인한테 맞는 전략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포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바이낸스 쪽이나 해외 거래소 쪽으로 이동을 해서 더 많이 나중에 김포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넘겨놓는 것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겠죠. 이게 한 가지 전략.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 자, 김포가 많이
바뀔 만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충격이 좀 크게 느꼈던 분들은 오히려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이 안 되어져 있는 코인만 집중 공략을 하는 전략으로도 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김치 코인은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떨 수가 있냐면 이거의 반대죠. 이거의 반대입니다. 오히려 해외 거래소는 유동성도 많고 좋은 점이 많은데 오히려 업비트만 상장이 되어져 있거나 오히려 빗썸에만 상장이 되어져 있다. 어디에서 듣도 보도 못한 해외 거래소에 몇 개 상장되어져 있는 이래 버리면 업비트가 주포고 빗썸이 주포인 쪽에 대한 김치 코인들은 기존의 유동성이 다 죽어버립니다. 네, 김프가 빠져버리면. 왜 김프가 낀다라는 의미는 누가 봐도 비트 비싸 보이네, 이더 비싸 보이네 하니까 사다가 나머지 좀 비싼데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이거라도 좀 살까? 그러니까는 소형 코인이 좀 많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근본 없이 막 많이 가는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사다가는 박살이 나겠죠. 오히려 유동성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호가 부분에 있어서 이빨 빠진 호가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 탄다라고 해서 그딴 거를 물을 타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냉철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야,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코인인데 너가 뭔데 그렇게 뭐 나쁘게 표현하냐? 내 새끼 왜 욕하냐? 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맞는 분석치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한번 설득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납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분석가입니다. 물론 제 분석이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오랫동안 분석을 했었을 때에 대한 결과치를 여러분들과 이 영상에서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다 겪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를 또 보게 되면 이런 측면도 있겠죠. 아주 고리타분하게 그냥 비트와 이더만 사고 오히려 하락에 있었을 때 물 타는 부분은 알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비트가 이더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다시 올라갈 때 타도 늦지 않습니다. 알트는. 근데 오히려 내가 좀 더 물을 타서 빠르게 회복을 봐야지 이렇게 코린이 분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전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알려드렸잖아요. 하루에 20% 많게는 30%대 이상 빠지는 부분인데 이제 마이너스 30%까지 빠졌으니까 내가 물 탔으니까 많이 평단은 많이 낮춰졌겠죠. 그런데 이게 하루씩마다 30%씩 빠져버리는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최근에 한번 봐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트에 대해서 물을 타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비트 10% 빠질 때 알트 40%씩 빠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게 되면 적절하게 스위칭해서 또 접근하는 전략이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대응하는 방법과 그리고 왜 정부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그리고 스피드하게 했던 부분과 왜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던 부분과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 이런 안일한 대응이 앞으로 그만큼에 대해서 다 수많은 국민들이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그렇지만 우리한테도 잘못이 있었다라는 점. 그것은 무엇이냐? 즉 국민 청원에 대해서 안 하니까 이렇게 장난질을 여러 번 하면서 이분은 웃고 있죠. 네, 웃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들 계좌 이미 놓기 전에 본인의 이기적인 그게 어렵지도 않은 국민청원 왜 안 해가지고 두 번째를 받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의 주제가 약간 문제가 있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캠페인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일절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대신 했습니다.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